독일 경제가 이제 보시면 2003년도에 들어가면 마이너스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이러한 아주 심각한 침체 국면을 맞게 됐고, 실업률이 무려 10%를 넘게 됩니다. 그리고 실업자가 500만 명 이상을 초과하게 되는 이러한 독일 경제가 이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것을 그럼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 정부가 아주 포괄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경제개혁 노력을 꾸준하게 경주를 했다. 두 번째는 역시 독일은 제조업입니다. 벤츠 만들듯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이러한 중소기업 중심의 강한 제조업이 독일의 경제 회복을 뒷받침했다. 여기에 덧붙여서 그 독일 사람들 특유의 근검절약하는 이러한 생활 태도, 또 효율적인 교육과 직업훈련 시스템을 병행하는 이러한 교육제도도 같이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정부가 한 경제개혁 조치는 뭐냐? 2003년에 슈레더 정부에서 이제 아젠다 2010이라는 개혁에 착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했다. 실업수당 수령기간을 32개월에서 이렇게 줄여서 12개월 내지 18개월을 줄여서 실업자들이 빨리 구직 노력을 하도록 푸시를 했다. 그리고 부당해고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도 축소해서 이렇게 부당해고 융통성을 좀 높였다. 사회복지도 축소를 해서 연금 수령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2029년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 당시만 해도 65세라는 건 벌써 독일이 굉장히 늦게 연금을 주는 거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태리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독일은 벌써 65세. 그러니까 65세가 되질 않으면 연금을 못 받는 거죠. 자기가 은퇴를 했었어도. 네, 그렇게 했었는데 이걸 또 67세로 또 늘리는 이런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에 대해서도 환자 개인 부담을 확대를 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슈레더 씨는 3인당 진보정부의 총리였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도 독일에서 상당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복지제도를 축소하는 것은 어느 정치인도 하기 싫어하는 거죠. 당연하죠. 표가 다 떨어지는데 누가 자기한테 오는 국민들 개개인이 복지 혜택이 줄어지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자기 정치 생명이 위협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람이 이런 개혁 정책을 과감하게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날 독일이 이렇게 다시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되는 다시 도약대를 마련했다라는 면에서 독일 국민들한테 많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대단한 용기죠. 정치인으로서는 자기가 가진 거를 희생하는 거니까. 그리고 예상대로 2005년에 총선에서 보수당한테 패배해가지고 메르켈 총리가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뒤이어서 출범한 메르켈 정부도 이거를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 그 개혁 정책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해고 가능 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이렇게 연장을 하고, 사회복지도 이것도 연금 수령 연령도 연장하는 걸 법제화했고, 의료보험료율도 0.5%를 인상을 했고, 세제도 부가가치세율을 3% 인상을 하고, 최고소득도 세율도 인상을 하고, 대신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법인세율은 10%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제 회복의 동력이 된 이 중소기업, 독일의 특유의 중소기업들은 중심으로 한 제조업입니다. 독일은 그 대부분의 나라들이 시간이 가면서 선진국들이 제조업이 자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습니다. 대개 뭐 중국이나 임금이 낮은 국가로 다 공장들을 많이 이전을 했죠. 우리도 지금 그런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독일에 있는 공장을 뜯어서 해외로 가져간 건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해외 공장 신설은 많이 했지만 그렇다고 독일에 있는 생산시설을 축소한 건 아니었다. 그게 차이점이다. 그래서 독일의 제조업 기관은 그대로 유지가 됐다. 그래서 특히 독일은 중소기업들이 아주 중심입니다. 우리하고 큰 차이점이죠. 그런데 이 중소기업들은 뭐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고, 그 이유는 대개 3, 4대 내려오는 가족기업입니다. 독일 기업, 중소기업들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하는 건데, 한 가지만 해요.
우리는 돈 좀 벌면은 다른 분야로 자꾸 확장을 하잖아요. 근데 참 저도 여러 군데 기업을 가봤는데 대개 한 직원 몇백 명 정도 되는데, 예컨대 어떤 회사는, 뮌헨에 있는 회사는 가니까 남자들 뭐 관심이, 자동차 덮개, 오픈카, 이거 열렸다 닫히는 거 이거 만드는 회사인데요. 세계 시장 점유율이 70%인가 그렇대요. 근데 종업원 수가 400명 뿐이 안 되는데 자기는 할아버지 때부터 이거 하나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축적된 기술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걸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파는 거예요. 되게 그런 유형들입니다. 독일의 그 중소기업들은. 그러니까 남들이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100년 정도 된 그 기술력과 축적된 경험을, 거기서 나오는 제품을 어떻게 그거를 따라갈 수가, 비싸도 그거를 사는 이런 그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메이드 인 저머니를 자꾸 사람들이 평가하는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든 챔피언이라는 게 독일의 그 헤르몬 시몬 교수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용어인데요. 사이즈는 중소기업이지만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그 회사 제품이 세계 시장 점유율을 1 내지 3위를 차지하는 기업을 독일은 1,300개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한국과 비교하면 얼마나 독일이 저 히든 챔피언 그 회사를 많이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 수치로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2010년부터는 이제 그 디지털 시대, AI 시대에 맞춰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강한 그 제조업의 경쟁력을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시대에도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해서 이렇게 스마트 공장을 이렇게 선도를 지금 하고 있고, 한국도 거기 가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고 하죠. 전 세계 기업들이 많이 거기에 독일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 기술 양성 시스템이, 듀얼 시스템이 아주 우수하다. 그러니까 독일은 대학교가 무료지만 대학 진학률이 40% 미만입니다. 무료인데도. 직업학교에 등록 고등학교 과정인데 여기에 가는 비율이 무려 49%가 됩니다. 반의 학생들이 아예 고등학교를 직업학교로 가게 됩니다. 그 얘기는 직업학교를 나와서 공장에 취직을 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도 충분히 살 수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 대우도 받고 그런 여건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높은 비율의 학생들이 직업학교로 처음부터 가는 거고, 그럼 직업학교에서 학교에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업들하고 다 이게 연계가 돼 있습니다. 주로 중소기업들하고. 그래가지고 반은 학교에서 배우고 반은 아예 고등학교 때부터 가서 현장 공장에 가서 실습을 하는 거죠. 네, 같이 옆에서 배우고 직접 제품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3년 후에 졸업할 때는 상당히 숙련된 아주 고급 기술 인력들을 배출을 할 수가 있는 이러한 그 시스템을, 독일 특유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독일 경제의 또 하나의 강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근검절약은 뭐 여담입니다만, 하여튼 제가 독일 살면서 참 부끄러운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래도 되는가. 독일 사람들의 그 근검절약 그걸 보고, 우리가 아직 갈 길이 먼데 한국이 우리가 너무 빨리 허리띠를 풀고 있는 거 아닌가, 느슨하게 있는 거 아닌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목욕할 때 샴푸나 비누질을 할 때 반드시 꺼요, 물을. 절대 틀어놓는 법이 없고, 화장실에서 물 2번 트는 건 안 되는 거로 딱 머릿속에 박혀 있고, 독일의 사무실 가면 복도에 불 켜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제가 주로 다니던 독일의 외교부라든지 대통령실이라든지 가면 컴컴해요. 복도에 가면. 그리고 만나는 사람 사무실에 가면 앞에 비서실이 있고 안에 있는데, 비서들도 요 스탠드, 책상 위에 요거 딱 하나 켜놓고 이래요. 처음엔 저렇게 해서 일할 일 가능한가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습관화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전기도 아껴 쓰고 뭐 모든 걸 다 아낀다라는 게. 그게 참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대사할 때 제 비서도 하루는 오더니 겨울에 웃으면서 세타를 이렇게 하더니 이거 우리 할머니가 준 거라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러냐고, 좋은데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럼 몇십 년이 된 거예요, 세타가. 그걸 입고 와가지고 저한테, 이거 우리 할머니 거라고, 할머니가 주신 거라고, 할머니 입던 거라고. 그래서 참, 역시 아무리 기술이 좋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많이 수출해서 이윤을 많이 남기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부자가 되려면 기본은 절약이다.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게 일하고 절약하는 바탕이 없이는 아무리 일시적으로 자기가 물건이 잘 팔려서 돈을 벌어도 그건 날아간다. 쉽게. 예, 저렇게 해야지만 쌓여서 그것이 몇십 년, 100년이 됐을 때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독일에 있으면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가끔